전처는 제 얼굴에 통장 잔고가 찍힌 종이를 집어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 같이야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그 끔찍한 모욕을 피눈물로 삼키며 버텨냈던 제가 마침내 제 힘으로 다시 찾은 소중한 행복을 그녀가 또다시 짓밟으려 했을 때 저는 전처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바로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허수아비처럼 살던 남자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61살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골인 이곳이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제 마지막 종착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퀴퀴한 냄새와 함께 가장 먼저 저를 방해하는 것은 지독한 절망감입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오늘도 버텨내야 할 하루의 무게에 숨이 턱 막히곤 하죠. 식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컵라면 하나에 물을 부어 허기를 때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입맛이 까다로워 최고급 식당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제가 이제는 짠 국물 한 모금에 감사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니까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은 운 좋게도 승승장구했고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여유까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오민서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제 성공을 과시했고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고 그것이 성공한 남편의 의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믿었던 직원의 배신, 그리고 연쇄적인 부도. 제가 평생 쌓아 올린 공든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아내만은 제 곁에 있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경멸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한심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어. 내 친구들은 남편 덕에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이제 쪽팔려서 어디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꽂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녀가 제 남성성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만족시켜주기는커녕 제 스스로도 아무런 의욕을 느낄 수 없었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아내의 비난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저를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도 못 벌어 밤일도 못해. 당신 대체 남자 맞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에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도 못 버는 무능력한 식충이 남자 구실도 못하는 반쪽짜리 존재일 뿐이었죠. 그녀는 집안의 모든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는 것을 보면서도 제 걱정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앞으로의 생활을 더 걱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은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가져갔고 저는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장성하여 제 몫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엄마의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옥탑방으로 이사온 첫날, 저는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세상과 단절된 채 이 작은 방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사업 실패와 이혼의 상처로 폭삭 늙어버린 눈빛마저 공허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전처가 던졌던 남자 구실도 못한다는 마른 저주처럼 제 뇌리에 박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남자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여자에게도 감정을 느낄 수 없었고 신체적으로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의지를 상실한 몸은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술에 취해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닐까. 이런 삶은 무슨 의미가 있나 수없이 되뇌었지만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유령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었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위로의 말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그마저도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나 애정 대신 귀찮음과 의무감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무의미한 삶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하는 일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절한 생존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담배만 피우다 일이 주어지면 묵묵히 몸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나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지만 일이 끝나고 다시 이 옥탑방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어둠 속에서 제가 다시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그리고 한 여인이 제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은 그저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잿더미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인력 시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낡은 점퍼의 틈새를 파고들었고 텅 빈 속은 허기와 절망으로 쓰렸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쳐 있었죠.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세상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수연 백반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김이 서린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비참해졌지만 홀린 듯이 식당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딸랑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식당 안은 4-5개의 테이블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갈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한 여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수연 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녀는 제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아무런 편견 없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장 싼 된장찌개 하나를 겨우 주문했죠. 잠시 후 그녀는 쟁반 가득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된장찌개 하나였는데 쟁반 위에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과 정갈한 나물 반찬들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찌개만 시켰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든든하게 드셔야죠. 그냥 드세요. 서비스예요. 그 순간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조건 없는 친절이었을까요?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얼어붙었던 속을 따뜻하게 녹여주었고 밥알 하나하나에서는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요.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웠고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짖음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를 구한 날에는 밥값을 낼 수 있었지만 허탕을 친 날에는 외상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쭈뼛거리면 나중에 벌어서 주시면 되죠. 걱정 말고 식사나 맛있게 하세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제게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제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가끔은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자세한 내막까지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제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식당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 외로움을 더 잘 알아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따뜻했고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가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고 저는 그녀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은 제 멈춰버린 심장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에 파문이 일듯 제 마음속에서도 이름 모를 감정들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게 술이란 고통을 잊기 위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혼자 옥탑방에서 깡소주를 들이켜며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려 발버둥 쳤죠. 하지만 그녀가 제안한 막걸리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니
덩달아 제 마음도 조금은 들떴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낮에 팔고 남은 제육볶음과 도토리묵을 안주로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보니 혼자 컵라면을 먹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녀는 제 잔에 막걸리를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주전자를 든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찰랑하고 부딪히는 잔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깨주었습니다. 막걸리 한 모금을 넘기자 톡 쏘는 청량감과 함께 달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마셨던 쓰디쓴 소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잔하자고 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밀린 밥값 얘기를 꺼내려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당 주방에 선반이 하나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사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도 하실 줄 아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품삯은 제대로 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수백억짜리 공장을 짓던 제가 이제는 고작 식당 선반 하나 만들어주는 일에 가슴을 졸이다니.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무기력하게 가라앉아 있던 제 삶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필요라는 손길을 내민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식당 한쪽에서 선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낡은 연장 몇 개와 목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나무의 감촉과 톱질 소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비참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제게 다가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거나 고생 많으시네요. 천천히 하세요. 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관심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에 걸쳐 선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문 목수가 만든 것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튼튼하고 정성이 담긴 선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선반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 정말 잘 만드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녀의 칭찬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뿌듯함과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산책길에 피어난 들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편안했고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고 웃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좋아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저 같은 실패자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저는 과연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겉모습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여전히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전처가 남긴 지독한 상처는 여전히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연 씨와 손이라도 스칠 때면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조금이라도 호감을 보이는 듯한 눈빛을 보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떡하지? 그녀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녀 역시 나를 경멸하고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결국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산책을 가자고 하면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면 선약이 있습니다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태도가 차가워질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어렸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짧은 행복을 제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이 저를 구원했지만 동시에 제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이별을 고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았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제 마음처럼 흐리고 비가 내리더니 하필 이런 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잠시 뵐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럼요, 그럼요, 가게로 오세요라며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더 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식당을 향했습니다. 낮 동안 북적였을 식당은 영업을 마감하고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작은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부김치와 막걸리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오늘따라 지훈 씨가 좋아하시는 두부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녀는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준비했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구하러 왔는데 막상 그녀 앞에 앉으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제 뜬금없는 질문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실패한 늙은이일 뿐인데 왜 제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까? 말이 한번 터져 나오자 댐이 무너지듯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수연 씨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수연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 그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라, 이제 그만 가보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격이라니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수연 씨를 더 이상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의 품에 안긴 채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이 관계를 끝내더라도 그녀에게 제 치부를 모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오만함 사업이 무너지던 순간의 절망감, 그리고 전처에게 받았던 끔찍한 모욕까지. 아내는 제가 사업에 실패하자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저를 비난했고 제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보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밥만 축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60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서럽게 울어보았습니다. 제 모든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로 남자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에게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눈물 섞인 고백이 끝나고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치부를 드러낸 지금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지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행복도 한 줄기 희망 같았던 그녀의 온기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요. 저는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조리 잘하세요 와 같은 의례적인 말을 남기고 저를 떠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혹은 어쩌면 더 나쁘게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를 감싸고 있던 그녀의 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제 귓가에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아닌 제게 상처를 준 전처를 향한 순수하고 정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동정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가족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상처받은 당신을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소금을 뿌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제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실패자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실패나 무능력이 아닌 제가 받은 상처를 먼저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남자의 가치가 그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지, 밤일을 잘하는지, 그런 게 남자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져 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박지훈이라는 남자는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식당 선반 하나를 만들어도 자기 일처럼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그게 진짜 남자의 가치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초라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저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제 본연의 모습을 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다는 말,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말.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저를 올가매던 수치심과 자기 혐오의 얼음이었습니다. 그 얼음이 녹아내린 자리로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제 텅 비었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자의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는 저를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그런데도 제가 괜찮으세요? 저는 남자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잠시 떨어져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손잡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부족하기는요.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과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이별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 영혼을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잊고 있던 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무조건적인 수용 앞에서 제 마음속 깊은 상처는 비로소 딱지를 안 치고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위로는 동정이 아닌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그녀의 조건 없는 수용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춰진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짓누르던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서울 근교의 작은 산들을 오르거나 강변을 따라 하염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제게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제 진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다시 연장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식당의 낡은 의자와 테이블을 새 것처럼 고쳐주었고 작은 화단을 만들어 예쁜 꽃들을 심었습니다. 땀 흘려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쓸모있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남자로서의 제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을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를 실망시키게 될까봐, 그래서 이 행복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제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단 한 번도 저를 재촉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았고 우리는 식당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으로 가지 않을래요. 그녀의 집은 식당 바로 위층에 있는 작은 살림집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차를 마시러 올라가 본 적은 있었지만 하룻밤을 묵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심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수연 씨, 저는 아직... 제가 말을 더듬자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마음 다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밤은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래요.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진실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떤 것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그녀를 닮아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깨끗한 잠옷을 건네주었고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몸이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또다시 전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게로 몸을 돌려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로의 온기만 느끼고 있어요, 우리. 그녀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고 그녀의 품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는 채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품에 안겨있자 제 마음속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남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박지훈이라는 한 사람으로 상처받은 영혼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저를 올가매던 심리적 압박감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잊고 있던 남성성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준 편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도 부드럽게 제 입맞춤에 응했습니다. 우리의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험보다도 깊고 진실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남자가 되었다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우는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잃어버렸던 남성성을 되찾아 주었고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된 진짜 남자였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한 그 기적 같은 밤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함께 식당으로 내려가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반죽을 하고 빵을 굽는 동안 그녀는 맛있는 밑반찬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마주보며 웃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은 저희의 관계를 눈치챘는지 두 분 보기 좋으시네요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 씨는 수줍게 웃었고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리는 굳이 재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을 부부처럼 연인처럼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함께 잠들고 함께 눈을 떴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함께 사는 사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저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훈 씨 예전에 사업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건 어때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저도 모르게 또다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선반 만드시는 걸 보니 손재주가 아주 좋으시던데요. 이 그녀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나무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가구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옆에 작은 창고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창고를 깨끗이 치우고 중고시장을 돌며 싼값의 목공 기계들을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창고에서 톱질을 하고 있으면 따뜻한 야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창고는 제법 그럴듯한 박간의 공방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구 공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부서진 가구를 고쳐주거나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창조해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튼튼한 원목 식탁을 수연 씨의 식당에 놓아주었을 때 그녀가 감격하며 제게 입 맞춰주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삶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수연 씨와 함께 식당 일을 돕고 오후에는 공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만졌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제 몸은 언제나 그녀를 향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비싼 아파트나 고급 외제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웃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상처는 수연 씨의 사랑으로 깨끗이 아물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단단하게 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소식을 듣고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수연 씨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식당에 놀러와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끈질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공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몽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처 오민서였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이 화려한 옷차림에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제가 애써 지켜온 평온한 일상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었네. 냄새나는 나무 먼지 뒤집어 쓰고 당신 꼴이 이게 뭐야. 전처 오민서는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 표정, 그 눈빛.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자 구실도 못한다며 모욕을 주던 그날 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자신감과 평온함이 그녀의 등장만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톱밥 먼지로 거칠어진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 당신이 하도 쥐 죽은 듯이 살아서 정말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지. 그런데 용케 살아있더라고. 그것도 웬 식당 아줌마랑 붙어서 살림까지 차렸다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꼬레, 이게 공방이야.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던 박지훈은 이런 허접한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망가졌구나, 당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능력한 실패자, 남자도 아닌 존재. 저는 또다시 그 시절의 박지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 없으면 그냥 가. 당신 볼 일 없는 곳이야. 저는 그녀를 외면한 채 하던 작업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그녀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공간이 그녀의 도끼로 오염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제가 만들고 있던 아기 의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런 거나 만들어서 얼마 번다고. 당신이 이러고 사는 거 우리 애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자기 아버지가 고작 동네 목수라고 하면 창피해서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냐고. 애들 얘기는 꺼내지 마.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들 그 애들이 당신 편인 줄 알아. 당신이 이혼할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래서 뭐 능력 없는 아버지를 누가 존경해 다 현실이야, 현실. 그녀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본론만 말해.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작업대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이거 봐. 그것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서였음이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현재 제 수입의 일부와 미래에 발생할 수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 그때 다 가져갔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당신 재혼했다며. 그럼 그 여자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따져볼 게 많더라고. 그녀는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 넘보지 마. 어머, 벌써 그 여자 편드는 거야. 당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보살인데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한가 하지만 어쩌겠어. 세상이 다 그런 걸.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행복을 시기하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는 꼴을,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나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그럴까 내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당신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아, 그 식당 아줌마. 그 여자가 당신 지켜줄 것 같아. 그녀는 제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문제는 해결됐나 몰라. 그 여자 밤마다 만족은 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끌을 작업대에 내리꽂았습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작업대 위가 깊게 패였습니다. 제 행동에 그녀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화내는 거야 역시. 아직도 그 말에는 반응하는구나. 남자도 아닌 게. 그 입 닥치지 못해. 저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 것 같은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수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저와 전철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식당 아줌마 생각보다 볼품없네. 민서는 수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내 남편한테 와서 행패야? 수연 씨는 저를 막아서며 민서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 뒤에 서 있으니 이상하게도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남편 푸하하. 이 남자 아직도 당신 남편 노릇은 제대로 하나 모르겠네. 속 사정은 알고 만나는 거예요. 민서는 마지막까지 비열한 말을 던지고는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닐 테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공방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공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수연 씨는 제게 다가와 떨고 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그 지독한 트라우마가 다시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의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녀 역시 저를 떠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전처가 남기고 간 도끼는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공방을 가득 채웠던 따뜻한 나무 향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비릿한 불안감이 대신했습니다. 수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공방 한쪽의 작은 의자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좀 진정될 거예요. 저는 기계적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아직도 휘둘리는 거예요. 지훈 씨. 그녀가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녀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내 눈 똑바로 봐요. 당신은 무능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악랄한 거지. 절대로 당신 탓하지 마요. 알았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 없는 동안. 그녀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쏟아낸 모욕적인 말들을, 특히 제 남성성을 조롱했던 그 말을 그녀에게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돈 문제로 왔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 싸워줄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건한 약속이었고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저는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공방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악랄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수연 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그녀의 식당 수입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수연 씨는 편지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 싸워야 해요. 그녀는 저보다 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습니다. 또다시 제 과거와 치부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싸움에 수연 씨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여자 원하는 거 조금 떼어주고 다시는 안 보는 조건으로. 제가 힘없이 말하자 수연 씨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박지훈. 여기서 물러서면 저 여자는 평생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당신이 약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굴복하면 저는 평생 전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제 내면의 목소리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저의 그런 망설임을 본 전처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연락하여 너희 아버지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재산을 다 넘기려 한다. 너희 몫은 하나도 못 챙길 줄 알아라. 는 식으로 이간질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따져 물었고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수연 씨의 식당 주변에까지 나타나 이 식당 주인이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냈다는 식의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수연 씨는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눈물 짓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멀리 떠나버릴까요? 어느 날 밤 저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싸울 용기도 버틸 힘도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자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때 그녀가 제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신호였습니다. 박지훈, 당신 정말 이대로 무너질 거예요.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당신이 여기서 도망치면 당신은 평생 패배자로 사는 거라고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남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못 보겠어요. 일어나서 싸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녀의 눈물 섞인 외침이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저를 위해 함께 싸워주겠다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번에야말로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전처가 준비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 바로 수연 씨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다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는지 전처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습니다. 법적 공방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제 숨통을 조여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것은 그녀가 수연 씨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어 수연 씨는 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녀가 걱정되어 잠시 식당에 들렀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처 오민서가 수연 씨의 식당 테이블에 뻔뻔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방해꾼이 왔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 씨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치며 수연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내 전 남편이랑 사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와봤지. 근데 생각보다 더 초라하네.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평생 국이나 푸면서 살았나 봐. 그녀는 수연 씨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제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딜 만져, 이거 폭행이야. 이 아줌마 똑똑히 봐요. 이 남자가 원래 이렇게 폭력적이라고요.
나도 평생 맞고 살았어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녀에게 손 한 번 댄 적이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제가 반박하려던 순간 수연 씨가 제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훈 씨, 잠깐만요.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직접 민서와 마주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제 소중한 일터입니다. 손님도 없는데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독화살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줌마, 당신 이 남자 과거는 제대로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녀는 수연 씨를 향해 비수를 던졌습니다. 과거라니요. 이 남자 것만 멀쩡해 보이지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에요. 사업 말아먹은 건 약과지. 이 남자 사실은... 그녀는 일부러 말을 끊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 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실은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연 씨에게 눈물로 고백했던 제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수치스러운 비밀, 그것을 전처가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수연 씨의 면전에서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떠나갈 것이라고,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혼했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밤마다 허수아비랑 사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아줌마도 곧 알게 될 거야. 이 남자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아마 지금도 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걸.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제 귓께는 제 심장이 절망적으로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수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녀 역시 저를 경멸하고 비웃고 떠나가겠지요. 전처가 던진 잔인한 폭로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장 깊은 치부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졌다는 수치심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제 귓께는 남자 구실도 못한다는 전처의 목소리와 절망적으로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수연 씨는 저를 경멸하며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낼 실망과 동정 혹은 혐오가 섞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수연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명도 놀람도 그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수연 씨의 반응이 없자 더욱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아줌마, 충격받았나?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이 남자한테 직접 물어보라고요. 자기가 남자 구실 못해서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 맞냐고. 그녀는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 용기를 냈습니다. 수연 씨의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고 이 관계의 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친 수연 씨의 모습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놀라지도 저를 경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차분하고 심지어 약간은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전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게 전부인가요? 뭐야? 그 반응은 전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도 놀랍지 않아서요. 수연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전처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네, 지훈 씨가 제게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말로 그의 영혼을 짓밟았는지 저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연 씨는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전처를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틀렸어요. 뭐가 틀려? 그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그런 무능력하고 한심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남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을까요? 완벽한 남자, 푸아하, 웃기지마 약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반쪽짜리가 뭐가 완벽해. 전처는 바라카드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연 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이 짓밟은 그의 남성성을 내 사랑으로 다시 되찾아 주었다고요. 그는 이제 당신이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나 역시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연 씨의 모든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신해 저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신뢰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전처는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수연 씨는 식당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남자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한 번만 더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예훼손이든 무고죄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을 상대해 줄 테니까요. 수연 씨의 마지막 경고는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전처는 완전히 기가 꺾인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분한 표정으로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 씨가 제게 다가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지훈 씨. 그녀의 품에 안기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치심과 절망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 씨. 나를 믿어주어서. 바보같이 내가 당신을 왜 못 믿어요.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인데. 그녀는 우는 제 등을 계속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까지도 모두 끌어안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제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한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를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전처의 악랄한 공격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게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방역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연 씨의 완벽한 신뢰는 제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전처의 악랄함에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법과 증거에 기반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전처가 이혼 당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에 언급된 정신적 불안정 상태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희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기억을 더듬고 과거 사업 시절의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전처는 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혼 당시의 재산 분할 목록과 그녀의 소비 패턴, 그리고 그녀 명의로 된 부동산과 금융 기록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고 있으면 따뜻한 차와 야식을 가져다 주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걱정해 주었고, 제가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지 덕분에 저는 지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직전 전처가 자신의 친정 남동생 명의로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매입 시점과 자금의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은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녀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나중에 늙으면 이 건물에서 월세 받으면서 우아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과 허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우리는 즉시 재산 분할 재청구 소송과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전처에게 전달되자 그녀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 같은 거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당신이 저지른 죄값, 이제는 제대로 치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전처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발버둥 쳤고 온갖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벗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수연 씨가 매일같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처의 재산 은닉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절반이 제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수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았고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저 멀리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전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정이나 조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그저 불쌍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로하고 제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 씨의 손을 잡고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어둠도 없는 밝고 평온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처와의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끝난 후 제 삶에는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법적 승리는 제게 단순히 재산을 되찾아준 것을 넘어 지난 5년간 저를 짓밟았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한 과거에 얽매인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지분을 처분한 돈으로 저는 가장 먼저 수연 씨에게 진 빚을 갚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제게 베풀어준 따뜻한 밥과 조건 없는 친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것은 제 최소한의 성의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이건 우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제 말에 마침내 미소와 함께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그녀의 낡은 식당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삐걱거리던 문을 고치고 칠이 벗겨진 벽을 새로 칠하고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 모든 가구는 물론 박간의 공방에서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식당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고 떠났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두 분 정말 보기 좋네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의 작은 공방도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하고 정직하게 만든다는 평판 덕분에 주문량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만지고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수연 씨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오후면 공방에서 땀 흘리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봐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먹는 소박한 일상. 그것이 제게는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과거 자신들이 저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식당과 공방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우리는 모두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 손을 잡고 재롱을 부렸고 수연 씨는 그런 저희를 보며 어머니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그녀가 정성껏 싸운 김밥을 먹으며 저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연 씨, 제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왜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운 옥탑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인걸요. 아니에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일어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게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남성성이란 돈이나 권력,
혹은 육체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처가 제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육체적인 기능에 불과했지만 수연 씨는 제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인한 영혼의 남성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나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진심을 담아 고백하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은 이제 내 전부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는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수연 씨.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녀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감미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평온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제 잃어버렸던 남성성은 한 여인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에 그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혼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남자의 무너진 삶과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겪어야 했던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수연이라는 한 여인이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구원자였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중년의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결코 돈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타인의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 내면의 강인함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보듬고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은 분명 세상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지훈 씨가 최수연 씨를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사랑의 위대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의 가치는 그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던 수연 씨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홀로 아파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상처받은 모든 남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또한 전처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는 장면은 권선징각의 통쾌함보다는 타인에게 준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삶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사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